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비열한 행동. 2. 대머리의 비극적인 최후. 3. 1. 한국 KF-21 부럽지 않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국제사회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조리는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단교가 정답일세. 인도네시아의 생태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분납금 미납분이 여전히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번에는 KF-21의 핵심 기술까지 받아와야 한다고 파렴치한 보도를 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이란 게 매우 우호적인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차마 요구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인니의 행보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인니가 그러든 말든 시댁이라도 받고 싶으면 밀린 분납금 문제를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입만 살았지.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엔 어쩔 도리가 없는 인도네시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든 말든 절대로 마음대로 놀아나주지 않는 한국의 참교육에 인도네시아는 내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인 11월 초 인니는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 대금 94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래왔듯 다 해서 1조 원이 넘는 개발 분납금의 1%나 될까 말까 하는 극히 일부만을 찔끔 내준 것인데요. 그러면서 원래는 올해 안에 낼 계획도 없었지만 없는 예산 쪼개가며 내는 거라고 생색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이 KF-21의 기술 이전 관련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는지에 대한 고찰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술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신들의 업보임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인데 혹시나가 역시나 보도에서는 또 다른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미국을 탓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논리가 또 봐줄만 합니다. KF-21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총 129종입니다. 서방의 무기체계에 편입을 원한다면 이들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하죠.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 앞서 4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125종을 선결과제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핵심 기술 4종만은 미국이 한사코 이전을 거부했죠. 남겨진 방법은 한 가지, 국산화였고 한국은 이를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이때 획득한 기술 4종이 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어티지트,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모로 하나하나가 현대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전투기 획득을 위해 이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보다 더 적은 120종만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만약 한국으로부터 KF-21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허가받지 못한 5종의 핵심 기술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인니를 한국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니는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국방을 위해 미국의 우수한 무기와 기술을 갖고는 싶어 하지만 정작 인니는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슬람 계열 적성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보도를 통해서 요구한 핵심 기술은 루루입니다. 루루는 라인 리플레이서블 유닛의 약자로 항공기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모듈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랜딩 기어로 예를 들자면 파일럿이 누르는 버튼부터 그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 실제로 해치를 열고 랜딩 기어를 전개 및 수납하는 기계부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다른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루 기술을 얻게 되면 항공기를 이런 라인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원격지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을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용기의 경우 야전 정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의 수출 과정에서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을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그대로 기술 봉인시키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 점 덕에 루루 기술은 이젠 현대적인 항공기 제작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이자 핵심 항공 전자 기술이 되었죠.
한국의 경우 과거 미국으로부터 KF-16의 생산 면허를 따오면서 루루의 기술 일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KF-16의 도입 사업 규모는 5조 5천억 원, 현재의 화폐 가치로는 20조 원이 넘는 초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생산 면허를 얻어오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한 출혈이 아깝지 않게 현재에 와서 KF-21을 개발할 때에는 루루 기술 역시 국산화를 마치고 독자 개발한 규격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당시로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기술을 이전해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더해 이전받은 기술을 체득하고 국산 기술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루루의 기술 이전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에 국산 루루에 대한 기술 접근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익스포트 권한, 즉 루루 모듈 내에 봉인된 기술에 대한 추출 권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손에 넣은 기술인데 인도네시아는 그걸 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홀랑 삼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무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I-22 시카탄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에 쌍발 엔진을 탑재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제작사인 국영기업 PT 인포 글로벌이 이 무겁을 공개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10 번호가 I-22인 것이 KF-21의 다음 넘버링이라는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들이 그럴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번 보도로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대놓고 익스포트 권한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뻔뻔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기술을 더 내놓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전 거부한 기술을 한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습득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로 이는 곧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건 자신들은 알 바 없다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천지가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힘들게 국산화한 기술을 뒤통수나 치려고 하는 나라에 통째로 넘길 리도 없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과의 관계를 고작 이런 일로 망칠 수도 없죠. 결국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납금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시식이 한 대도 받아갈 수 없을 것이고 분납금을 다 내고 계약한 물량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IF-21에는 최소 5종, 최대 9종의 핵심 기술이 빠진 다운그레이드 사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화한 4종의 핵심 기술을 봉인 상태로라도 제공받지 않으면 핵심 기술이 9종이나 빠지는 IF-21은 사실상 제대로 된 전투기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쓰고 싶다면 한국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은근 슬쩍 다른 전투기를 찔러보며 간이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이전 관련 고찰 보도는 사실 인니 측에서 꽤 오랜만에 나온 KF-21 관련 보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인니는 하루에도 열 몇 개씩 KF-21을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최근엔 갑자기 KF-21 관련 보도가 잠잠해지고 다른 전투기에 대한 보도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팔과 F-15EX인데요. 신형 나팔 42대를 10조 원에 계약하고 F-15EX 36대를 17조 원에 계약하더니 한동안은 이들 무기를 사야만 하는 이유를 누군가한테 변명이라도 하는 듯이 계속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가 고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서 돈 떼어먹힐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가 짝이 없죠. 물론 나팔을 계약한 다소나 F-15EX를 계약한 보잉도 바보는 아닙니다. 공동개발을 약속한 한국에다 8천억 원을 주는 것조차 차일피일 미뤄대는 인니가 뻔뻔하게 분할 납부를 한다고 나서니 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무턱대고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금 상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인도 시기를 2026년으로 최대한 미루고 초도 물량도 고작 10대에 불과합니다. 나팔이나 F-15EX도 출중한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최신 성능이 들어간 KF-21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
그나마도 인도 시기가 미뤄져 버리면 한국을 등지면서까지 구매하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깎아먹은 신뢰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물론 조만간 폴란드가 KF-21 사업에 얼굴을 비추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데요. 인니도 다 필요가 있으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일 텐더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사업자에서도 밀려나고 시댁이 인도도 받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내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서 KF-21에 붙은 인니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바꾸라고 아우성인 상태. 인도네시아가 진정 자국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형 KF-21 전투기가 최근 신형 시제기에 많은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외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한국의 5세대 군용기인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해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글로벌 데이터가 밝혔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도면에서 첫 비행까지 전투기 설계를 놀라운 속도로 진행한 점에서 가장 분명하다.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방 국가에 KF-21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고 KF-21은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2년까지 그중 120대가 한국 영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열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좌절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F-X 개발 계획의 줄임말인데요. F-3은 F-15J의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성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하이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5세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교훈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 엔, 양산, 배치 및 수명 주기 비용 SCC를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원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 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 록히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미국은 공동 개발할 때 한 번도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 단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애초에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은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F-3이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7월 14일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FX 사업이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한 개의 단일 프로젝트로 합쳐질 것이며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 한국의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겉만 번지르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본 군사 전문가가 이번 상황에 대해 분석한 글의 댓글창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비난하며 그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전략적 겸손이란 이라는 제목의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하이의 신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실용 스텔스기로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용부터 개발한 기념해야 할 기체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점은 제조사인 카이 스스로가 KF-21을 최신 세대기로 내놓지 않은 점입니다. 애초에 일본보다 먼저 실용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시킨 한국은 이전부터 군용기의 개발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연습기의 KT-1을 1993년에 첫 비행시키고 2002년에 첫 비행한 연습기 T-50은 경공격형의 FA-50도 포함해 필리핀, 이라크 등 4개국에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비행한 KF-21에 대해 카이는 성능면에서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성능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4.5세대라고 칭하며 보잉 FA-18E/F 슈퍼 호넷과 유로 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 사이의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을 4.5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웨폰 베이를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1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부디 4.5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의 성공에 의한 자국 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국과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배치 후의 업데이트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0의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생각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신칸센에 맞서 최고 속도를 이겼다고 해서 신칸센의 운용 안전을 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 전투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쏘아 떨어지는지의 차이일 것이다. 움직이는 적을 만들어도 전략상 의미는 없다. 국산 음속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쁜 모양인데 고장, 유지보수,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하는 것과 써먹는 방법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참고도 위협에도 상대도 되지 않는다. 그 비행기 나라? 착륙할 수 있니? 추락은 착륙이 아니야. 한국에서만 품질 관리한다니 안심이 안 돼. 사는 나라가 있을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늦게 나올 것이 뻔하다. 구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KF-21의 상태를 보면 그만둬야 할 거야. 재밌는 것은 추천 메뉴에서 싫어요가 많이 달린 댓글들은 오히려 정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느새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기술 개발을 늦추거나 일본 경제를 망치고 일본의 경영자들이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혀 돈드는 기술의 개발을 안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 항공기, 자동차, 전자산업에서도 일본은 거의 따라잡혔다. 드론에서도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10년 뒤처져 최근까지 방위성은 중국제의 드론을 사용해 기지의 보안이나 공중 촬영에 사용하고 있어. 기지의 정보는 중국에 누설되고 있다고 미국에 지적당한다. 최근에는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산화는 아직 한국에 뒤떨어진다. 임금도 한국이 더 많이 주고 해외 진출도 한국이 부지런하다. 일본의 정치인은 일본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제품이 특기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답시고 용쓴다. 일본인의 이상한 자존심이 일본을 이류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싸고 적당한 성과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자국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 향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세계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일본의 F3보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한국의 KF-X 사업에 훨씬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광고해놓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일본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이미 상당한 미사일 전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를 빠르고 꾸준하게 해온 결과 KF-21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차기에는 한국이 더욱 가성비 좋은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 세계 업계는 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본보다는 KF-X를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른 국내 방위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렇게 한국갈 보면서 나태하게 살아라. 그동안 한국은 6세대 전투기까지 업그레이드 될 거라 믿는다. 대한민국 기술진 연구진분들 힘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